우주개발청의 대규모 위성 계약이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리그의 콘도르 터미널을 사용할 계획이에요. 최근 발표한 자체 위성 플랫폼 플래틀라이트에도 이 기술을 넣어서 독자적인 성자 사업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무너지면 여기서부터 삐그덕 거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로켓랩 이번 주 주간 소식들과 뉴스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조정을 꽤나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받고 있는 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소식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점인 거의 100불 거의 다 와가지고 조정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조정이었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조정이라든지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소형주들의 조정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유가 나왔으니까 함께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가 바닥 지지하고 좀 올라섰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트럼프 관세에 대법원 철회도 있고 시장에 노이즈가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지만 좀 과도하게 빠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뉴스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켓랩이 마이너리그를 통해 그리려던 큰 그림과 현재의 라인메탈의 등장으로 인해 좀 꼬여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에서 레이저 통신 기술 전문 기업인 마이너릭 이 기업을 이제 인수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마이너릭이라는 기업은 예전에 제가 주간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위성 간 또는 위성과 지상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레이저 통신 터미널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보안성이 높고 전송 속도가 빨라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의 핵심 기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수 검토 배경으로는 마이너릭이 일단 심각한 경영난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주가가 폭락하고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로켓랩에서 인수한다고 해서 거의 인수가 끝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독일 업체인데 독일에서 승인을 계속 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나라 간의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 넘기는 거를 좀 꺼려 하거든요. 이제 전략적으로 나중에 중요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인수를 막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승인을 막아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좀 패권 다툼 그런 거에 일환이지 않나 싶어요. 라인메탈은 기존의 탱크, 탄약 등 전통적인 무기 체계를 넘어 디지털화 및 고도화된 방위 기술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주 및 통신 기술 확보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너릭의 기술은 독일 및 유럽의 독자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하고 만약 중국 등 타국 기업에 넘어갈 경우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독일 내 기업인 라인메탈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으로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라인메탈 측에서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마이너릭의 부채 규모와 향후 수익성 그리고 독일 정부의 승인 여부 등이 실제 인수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전통 방산 강자인 라인메탈이 미래전장의 핵심이 된 우주 레이저 통신 기술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 위기에 빠진 마이너릭을 품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로켓랩 하락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로켓랩은 단순히 로켓만 쏘는 회사를 넘어 위성 제조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거의 완성이 다 돼 있는 기업이죠. 로켓랩이 원래 계획했던 시너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깨지게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목표로는 마이너릭의 레이저 통신 기술 내재화인데 위성 간 통신의 필수적인 레이저 터미널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타사의 위성 본체를 팔 때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로켓랩은 다 자기들이 부품을 만들고 해서 수직 계열화해서 모든 거를 자기네서 해결하는 거를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로켓랩이 이번에 수주한 SDA 우주개발청의 대규모 위성 계약이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릭의 콘도르 터미널을 사용할 계획이에요. 최근 발표한 자체 위성 플랫폼 플래틀라이트에도 이 기술을 넣어서 독자적인 성자 사업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무너지면 여기서부터 삐그덕 거리는 거죠. 이제 원래 진행 사항으로는 마이너릭은 기술력은 좋지만 돈이 없는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켓랩은 이 틈을 타 7,500만 달러, 약 1,000억이라는 헐값에 마이너릭 인수를 시도했어요. 독일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며 사실상 로켓랩의 품으로 들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갑자기 라인메탈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독일 정부와 방산 대기업 라인메탈이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독일 정부 입장에서 마이너릭의 레이저 통신 기술은 국가 전략 자산이고 이 기한 기술이 미국 로켓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보 및 산업 측면에서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전략 자산으로 이 로켓 우주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패권 다툼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이제 이거 넘겨주면 좀 안 될 것 같다 해서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의 자존심이자 방산 건물인 라인메탈이 우리가 마이너릭을 인수하겠다며 검토에 들어간 거고 이는 로켓랩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가로채기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기도 합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한다? 이게 가장 좀 보기도 좋고 독일에서도 이걸 더 좋아하겠죠. 엄청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좀 헐값에 가져가는 좀 로켓랩한테는 좋은 인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진짜 된다면은 로켓랩에 미칠 위험과 악재를 좀 보겠습니다. 만약 마이너릭이 라인메탈로 넘어가거나 인수가 무산될 경우 로켓랩은 좀 다음과 같은 악재가 발생하는데, 첫째로 공급망 리스크 및 원가 상승이 있습니다. 마이너릭을 인수해서 저렴하게 부품을 조달하려던 계획이 좀 틀어집니다. 라인메탈이 주인이 되면 로켓랩은 마이너릭의 갑이 아닌 을, 고객으로 남게 되며 비싼 가격에 부품을 사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SDA 계약 이행 지연인데, 이게 좀 가장 큰 악재로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로켓랩은 이미 SDA와 수조원 규모의 위성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 많이들 아시죠? 이것 때문에 이제 빵 쏘고 올라간 거니까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로켓랩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단일 계약으로 조단이 가장 큰 계약이었기 때문에 좀 이펙트가 큰 계약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핵심 부품이 마이너릭의 터미널인데, 인수 과정에서 혼선이나 라인메탈의 전략 변경으로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 로켓랩은 납기 지연 페널티를 물거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방이기도 하고 국가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좀 타격을 입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죠. 다음으로는 로켓랩은 마이너릭, 이 독일 기업을 인수해서 유럽 우주시장에 본격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저번 주간 뉴스에서도 다뤘듯이 이게 조금 교두보가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이게 무산되면 유럽 내 영향력 확대 계획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중요한데, 수직 계열화의 공백입니다. 발사체 위성 통신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밸류체인에서 통신 부문이 다시 외부 의존형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에 걸림돌이 돼요.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는 완전 흑자 전환이 좀 미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뭐 이제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도 영업이익률에 계속 걸림돌이 되니까 좋지 않죠. 요약해보자면은 로켓랩 입장에서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라인메탈이라는 불청객이 좀 숟가락을 얹은 상황이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로켓랩 인수 시 핵심 부품이 자체 생산, 수익 극대화가 되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독점 기술 확보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이제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구매해야 돼서 비용 발생이 더 들어가고, 공급망도 불확실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기술 공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단 좋지 않죠. 독일 정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승인 여부와 라인메탈의 공식 입찰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만약 인수가 무산된다면 로켓랩은 다른 레이저 통신 파트너를 급하게 찾아야 하는 플랜 B를 좀 가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되면서 계속 주가의 하방 압력이 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극초음속 시험 발사, 헤이스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제 저 극초음속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헤이스트, 이게 왜 지금까지 어려웠나 보자면은 국가방위와 미래 항공의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좀 존재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어려웠나 한번 보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시속 6,0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기술은 한 번의 테스트에도 막대한 예산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발사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 기술 개발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고, 실제 비행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저렴하고 빈번한 테스트 플랫폼이 부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로켓랩의 헤이스트 로켓이 등장했는데, 상업용 발사 기술을 국방 테스트에 이식하여 병목 현상을 해결한 거예요. 이제 이 헤이스트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일렉트론, 소형 로켓을 개조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대신 극초음속 비행 환경을 직접 만들어내는 이동식 실험실 역할을 수행했고, 더 싸게 더 자주라는 슬로건 아래 상업용 발사 기술을 활용해 테스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및 주요 방산 기업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입증받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미 여러 차례 헤이스트 임무를 성공시키며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해줬어요. 그래서 그 헤이스트를 2월 말에 또 한 번 쏜다는 소식입니다. 단순 발사 서비스를 넘어 극초음속 기술 개발의 필수 인프라로 도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로켓랩은 이제 국가전략 기술 개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를 좀 펌핑시켰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SDA 그 계약도 있지만. 그래서 그 헤이스트 발사가 2월 말에 하나 또 예정돼 있어서 성공 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국방 예산과 연계된 고부가 가치 미션 비중이 늘어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랩은 점화진 위성 발사 시장을 넘어서 고부가 가치 독점 시장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짐을 우주로 옮기는 운송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테스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단가와 마진이 높은 미션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발사의 속도를 국방 기술에 도입했다는 점은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든 로켓랩만의 독보적인 운영 능력이에요. 이 소형 로켓 시장에서는 로켓랩을 지금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형으로 넘어간 데에서는 소형을 안 해요. 중형이 소형보다 벌어들이는 돈도 크고 굳이 소형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 높은 대형을 좀 바라보고 있지 소형을 바라보진 않기 때문에 저 소형 로켓 시장은 로켓랩이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되고, 기술력도 가장 알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유일한 대항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다른 로켓 기업들도 있지만 다 이게 그 기업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장사 중에 스페이스X 대안으로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게 로켓랩이어서 그 매력도도 좀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그게 매력이라는 소리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 좀 빠져나가는 자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로켓랩의 해자나 좋게 보고 장기 투자자 성향이신 분들은 이때가 저가 매수에 좀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섹터가 AI 에이전트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를 겪는 동안 로켓랩은 대체 불가능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통해 실질적인 실적 성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이 하드웨어 시장 같지만 로켓랩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조금 좋은 기업입니다. 우주로 쐈을 때 우주에서 AI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위성 제조 정도 하고 위성과의 뭔가를 하는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미들리버에 위치한 우주 구조물 단지에서 중성자 시험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000톤의 힘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향후 모멘텀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뉴트론, 이 뉴트론은 중형 로켓이고 재사용 로켓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대형 로켓, 중형 로켓이 왜 재사용이 어려운가를 좀 보자면은 발사 시의 충격보다 재진입 환경이 되게 가혹하다고 합니다. 로켓은 우주로 나갈 때뿐만 아니라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엄청난 공기 저항과 열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체 손상이 없이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연결 부위인 인터스테이지의 내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가벼우면서도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가 필요했어요. 이제 제가 로켓랩 CEO를 다룬 영상에서 나왔지만 옛날에 로켓랩의 유명한 일화 중에 이 피터백이 로켓을 재사용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모자를 씹어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거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로켓을 재사용 로켓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공식 석상에서 모자를 믹서기에 갈아서 마셨나? 이거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하고 재밌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뉴트론은 일체형 구조로 만들었는데 단순한 로켓을 넘어 하나의 완성된 구조체로 설계했습니다. 발사 시의 진동은 물론 재진입 시 발생하는 극한의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핵심 구조물이 뉴트론 인터스테이지고, 다음으로는 많이 들어보셨던 헝그리4, 이 페어링인데 일단 로켓 및 인터스테이지와 연결된 상태로 함께 복귀하여 다음 발사를 즉시 준비할 수 있는 혁신적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이 헝그리4는 주간 소식에서 워낙 많이 다뤄가지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부품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착륙하기 때문에 재사용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해서 잘 된다면은 이제 소형 로켓 쏘듯이 중형 로켓을 좀 많이 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는 1000톤의 힘을 버티는 건데 실제 비행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의 정적 하중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장소로는 미들리버에 위치한 로켓랩의 우주 구조물 단지에서 인증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궤도 진입 시 발생하는 비행 하중을 재현하기 위해 구조물에 약 1000톤에 달하는 압도적인 힘을 가하며 내구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중간단은 이미 시험대에 올라 최종 인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이제 이런 실험 테스트를 할 때는 원래 버텨야 되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을 가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런 실험들을 하다가 이제 한번 폭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완전히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의도됐던 그런 폭발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전 악재로 보지 않고 그냥 노이즈로 봤었는데 역시나 이제 노이즈로 해결됐죠. 로켓 기업들은 일부러 터뜨려서 데이터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원래 초반에 했던 전략이 그거죠. 계속 일단 쏴서 터트린 다음에 데이터를 얻어서 다음번에 잘 쏘자, 이 전략을 했던 게 이제 스페이스X입니다. 로켓랩의 전략은 최대한 테스트를 실전과 같이 해서 처음 쏠 때 이게 테스트가 아닌 그냥 일반 상업용 쏠 때처럼 성공률을 높여라,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뉴트론의 그 첫 발사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향후 전망으로는 스페이스X의 강력한 대항마인데 소형 로켓을 넘어 대형 로켓 시장으로의 체급 확장을 이 뉴트론으로 할 예정입니다. 뉴트론이 완성되면 로켓랩은 대형 위성 발사 및 군지 위성 구축 시장에서 스페이스X와의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체급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스페이스X가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기업이기는 해요. 크기도 더 크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높은 수준의 재사용 기술을 통해 발사 단가를 낮춤으로써 민간 및 국방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가 뭐 좋은 기업인 건 알겠지만 이게 또 좋은 가격이냐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돼서 높은 시가총액을 받는다면 그거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인 로켓랩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가는데 여기에 10%만 받아도 지금 주가보다는 몇 배 높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걸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인데 이 기업만 보고 갔을 때는 이제 고평가다. 이게 이제 숫자를 보고 가치 평가를 하느냐, 미래 시나리오와 꿈과 희망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좀 갈리겠죠. 이번 하중 테스트는 실제 발사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중 하나로 뉴트론의 첫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예측하는 영상과 뭘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이게 멤버십 영상에서 좀 다룰 건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이제 이 뉴트론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실체가 있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로켓랩이 좀 실체도 없고 너무 꿈만 먹고 사는데 주가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 고밸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 정도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야, 이 정도 밸류는 쳐줄만 하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기관들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죠. 4분기에 이제 한국 국민연금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데이터와 물리적 증거로 증명하는 로켓랩의 기술적 해자를 볼 수 있는데 말로만 혁신하는 게 아니라 천톤급 시험 장비와 실제 구조물을 통해 뉴트론 탄생이 눈앞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켓랩은 우주나 위성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뉴트론 자체는 강력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로켓랩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동시에 다루는 복합적인 듀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로켓 시장의 1위 기업이 대형 재사용 로켓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이 빌드업 과정을 좀 주의 깊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만 잘 된다면은 다른 노이즈들은 많이 제거되고 한 단계 밸류 가치가 더 올라가서 주가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켓랩은 저는 그냥 조정을 받아도 따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적립식으로 계속 조금 더 사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이제 100불 근처 갔을 때 제가 멤버십으로 비중을 줄였을 때 살짝 비중을 줄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이게 그냥 주간 소식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보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였던 비중을 이런 때 저는 좀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걱정을 하지 않고 좀 회사 본질에만 집중하면 되는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로켓랩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